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 일단 끝났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 총평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총평이 사실 뭐 시험 난이도가 어떻고 저떻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난이도라는 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죠. 남들이 쉽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못 봤으면 본인한테는 어려웠던 시험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쉬웠으면 본인에게 난이도가 낮은 시험인 게 맞으니까.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난이도라는 건, 물론 제가 수험생은 아닙니다만 몇 년간의 그 누적된 6월 평가원의 시험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체감하는 난이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 쉬웠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말에 크게 의의를 두지는 마시고, 다만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선생님은 좀 쉬웠다라고 하는데 나는 좀 쉽지 않게 느껴졌네 라고 한다면 자기가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부터 드릴 거냐면, 총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총평이요. 난이도에 대한 총평이요. 일단은 애석하게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기는 조금 그런 게, 사실 뭐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웠던 시험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킬러 유형이어야 할 빈칸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좀 제일 뒤쪽에서 좀 많이 힘들어야 했을 수도 있는 장문독해 41, 2번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손도 못 댈 정도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좀 쉽진 않은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쉽지 않다는 건요, 6월 평가원, 역대 6월 평가원과 상대적인 난이도를 고려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학생들에게 쉽지 않게 느껴졌느냐를 조금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요, 요거는 따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이 시험이 좀 특이하게도 어휘와 구문은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장들이 굉장히 짧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렇진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장이 이제 되게 복잡하고 수식 구조가 좀 많고 이런 식으로 등장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추상성이 높은 문장들도 많지는 않았고요. 여기 이제 왜 특이하다라고 먼저 얘기를 좀 하냐면, 지금까지 이제 몇 년 동안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지난 3년간의 시험을 보면 평가원이 그 소위 얘기하는 대입학 있죠. 21번부터 22번, 23번 이 정도, 24번 정도 문제까지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문제 난이도를 조절할 때 지문의 추상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구문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되게 뻔한 내용인데 말을 되게 어렵게 꼬아서 내는 패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6월 평가원에는 그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 딱 이제 극명하게 딱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능 완성이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보다 문장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 정도로 구문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휘와 구문은 평이했어요. 어휘도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없었고, 심지어는 요번에 보면은 예년 같았으면 각주를 안 줬을 만한 단어들도 평가원에 각주를 좀 줄 정도로 좀 단어를 좀 평이하게 내려고 노력했다는 게 좀 보이거든요. 저 조금 이따가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조금 몇 가지 챙겨야 될 어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친숙한 어휘가 낯선 의미로 등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챙기셔야 할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총평을 찍는 게 영어 같은 경우는 과목의 시험지가 좀 일찍 나오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제 해설 강의 정도 준비를 하고 문제풀이를 위주로 해설을 찍을 준비 정도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시험지를 다 이제 꼼꼼하게 다 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제 해설 정도만 준비했으니까 다른 과정인 건 아시죠? 제가 일단 눈에 좀 띄는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예컨대 23번 문제에 보면 첫 문장에 amount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동사로 쓰면 양이 뭐뭐에 달하다라는 뜻 맞거든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양이 얼마에 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로 써 있어요. be equal to, 똑같다라는 의미로. 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수학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1 플러스 1은 amount to, 그 양이 2에 달한다 뭐 이렇게 쓸 때 1 플러스 1은 equal to 2, 숫자 2와 똑같다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피디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사실상 같은 의미라서 이렇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보통 amount 하면 양적인 개념만 생각하지 이런 뜻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표현이 첫 문장에 딱 들어왔을 때는 학생들한테 약간의 당혹감을 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친숙한 의미가 친숙한 어휘가 낯선 의미로 사용돼 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험의 난이도, 어휘 난이도 자체가 너무 높아서 읽고 있어도 이게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나오진 않았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원이 각주도 많이 줬다. 이렇게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와 구문이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쉽지 않았을까? 보통 영어가 어려운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단어가 어렵다, 문장 해석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웠느냐?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학생들을 당황시킬 만한 요소들이 좀 많았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황시킬 만한 요소들이 조금 많았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듣기의 순서 배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제가 앞에다 시험지를 놔두고 있습니다. 그림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보통 6번 배치가 많이 되죠. 근데 이번에 4번으로 배치가 됐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배치 순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풀거나 집에서 혼자서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문제에서 배치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당황하거나 할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첫 평가원 모의고사잖아요. 이게 주는 긴장감이 있는데 내가 봤던 거랑 조금 달라.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조금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이제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정답 번호의 분포요. 이게 사실 수험생들이라면은 모범적으로는 신경을 안 쓰고 문제를 풀고 OMR이 마킹을 해야 되는 게 맞으나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OMR을 마킹을 하다 보면요. 정답의 개수라는 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이걸 촬영하는 시점에 저는 평가원에 나온 정답을 다 보진 않았어요. 제가 뭐 그 정답을 봐야지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듣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제가 듣지를 않으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해 문제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1번의 정답이 좀 많이 적네요. 1번 정답이 좀 많이 적네요. 특히나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요새는 연구를 해서 유튜브 같은 데서 썰처럼 풀어놓는 선생님들도 많아가지고 듣기라는 죄송합니다.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1번 모르겠으면 1번 찍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막 1번에 몰빵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보면은 뭐 총 한 4개 정도였나? 개수를 뭐 다 셌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글의 목적쯤에 하나쯤 툭 등장하고 빈칸에서 하나 정도 1번이 있었고 주제 제목 요지에서도 하나, 장문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져서 1번 선제들이 좀 있긴 했는데 좀 지나치게 1번 선제들이 좀 적고 이런 것들. 사실 이게 시험장에서는 학생들을 분명히 당황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시험이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쉽지 않았던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해봐야 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EBS 직접 연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EBS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그 소재 연계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본격적인 분석을 다 하진 않았습니다. 라이브에서는 워낙 좀 그날그날 좀 다급해야 되고 죄송한데 제가 그 영어라는 과목이 워낙 시험지도 늦게 나오고 좀 그래요. 어쨌든 EBS 직접 연계라는 부분만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자 예년에 그러니까 불과 작년까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직접 연계가 7문제가 나옵니다. 직접 연계 7문제 나오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법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어휘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빈칸 4문제 중에 2문제, 그 다음 무관한 문장 고르기 1문제, 순서 찾기 1문제, 그 다음 문장 넣기 1문제. 그래서 총 7문제가 직접 연계 문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수능 특강 영어가 직접 연계 문제 중에서 3개, 영어 독해 연습이 4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6월 평가 모의고사 항상 수특 영어와 영어 독해 연습 2권의 연계 교재를 다루니까 요게 항상 보면은 좀 비슷비슷한 비중으로 6평에서는 다뤄줬어요. 영독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특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올해 EBS 직접 연계 출제 비중이요.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됐냐면요. 조금 황당한데 직접 연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어 독해 연습 있죠.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6문제 중에서 7문제. 수능 특강 영어가 7문제 중에서 1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심하죠. 그러니까 거의 영독 쪽에서 몰빵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요소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코로나19 같은 게 없던 상황이라면 고3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19 같은 게 없던 상황이라면은 보통 한 4월 말, 5월 초, 보통 4월 말이죠. 4월 말쯤에 중간고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 수특 영어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후에 6평까지 가는 과정에서 영독을 공부할 시간이 좀 주어진 다음에 6평에서 영독이 실제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두 권을 좀 골고루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 수 있어서 실제 비율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완전 학살장이 엉망으로 꼬여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중간고사 때 요것만 공부를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3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거 공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지를 보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은 이 수특 영어만 공부한 학생이라고 친다면 원래 연계가 7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밖에 연계가 아닌 겁니다. 이 학생들의 기준에서는. 연계 체감할 수가 없죠. 이건 시험장에서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예요. 이건 N수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있는 N수생들은 두 권의 책을 동시에 한다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항상 영독이 먼저 더 어려우니까 영독부터 먼저 공부를 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뭐 6평 전후로 해서 유입되는 반수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선택하기 쉽지 않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EBS 연계의 비중이 영독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것도 난이도를 쉽지 않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총평은요, 작년까지의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비교했을 때 올해 6월 모의고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정도에 대한 얘기니까 야, 나는 여기서 조정식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되게 쉽게 느꼈고 EBS 연계 비중이 수험생들한테 불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연계 되게 잘 체감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개인적인 잘 해오셨던 부분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쉽지 않다고 했는데 쉬웠으면 좋은 거죠 그건. 그리고 뭐 또 어떤 친구들은 조정식은 분명히 어휘와 구문이 평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는데 나는 어휘가 어렵던데 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 약점을 채워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전반적인 경향성에 대한 얘기니까 너무 막 마인드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의 분석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걸 끌어내기 위해서 분석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문제 유형별로 조금 분석을 좀 해볼게요. 문제 유형별로. 참고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영어라는 과목이 좀 특성상 아까도 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시험지도 좀 늦게 나오고 답지도 늦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오답률 탑5 같은 것들을 다 모르는 상태로 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좀 찍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실제 오답률과는 약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좀 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년과의 비교를 통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시험에서 오답률은 그의 수험생들의 수준까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수험생들의 수준이 아니라 강사로서 다른 시험들과 비교를 하는 난이도에 대한 총평이니까요. 자, 일단 문제 유형별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빈칸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풀기가 너무 쉬웠다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좀 추상성이 있는 지문들이었어요. 비연계 문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33번도 34번도 약간 이제 생각할 거리가 있는 지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손도 못 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근데 왜 제가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보통 빈칸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걸 이제 작년 평가원에는 충부실이 구현을 했었거든요. 예컨대 첫 번째는 작년 6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패턴인데 조금 지문에 직접적으로 단서를 주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하도록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장이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맥과 내용을 통해서 요런 식으로 글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추론하는 건 사실은 1대1 대응으로 정보를 찾는 것보다는 힘든 일이 맞거든요. 납득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특히 EBS 연계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건데 글의 대표적인 주제가 등장하는 문장의 빈칸을 뚫는 게 아니라 저쪽에
정말 세부적인 구석탱이에 있는 문장을 딱 빈칸으로 뚫어내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져요. 특히나 EBS 연계에서. 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EBS 공부를 딱 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글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하는 거. 근데 네가 파악한 전반적인 내용은 주제와 관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빈칸 넣으면 문제 쉽죠. 그게 아니면 어려워지는 거고. 근데 요번에 빈칸 문제는요. 철저하게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됐어요. 그리고 추론적인 판단 능력보다는 그냥 사실적인 정보 찾기 능력.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글을 잘 이해를 한다면 대략적인 주제만 찾아도 빈칸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세부적인 뭐 글 전반적인 내용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봤던 내용을 기억만 할 수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가 좀 출제됐다는 거죠. 근데 빈칸 난이도는 좀 확실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거 좀 저는 좀 놀랄 정도였는데 요번에 난이도가 쉽지 않았다는 거를 뒷받침할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순서 삽입에 난이도요. 이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대폭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많이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조금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EBS 연계 교재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좀 당황했어요. 이걸 이렇게 냈다고?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일단 36번 문제도 당황스러웠는데 정말 당황스러웠던 건 38번 문장 삽입 문제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이 영상을 보는 N수생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작년 9월 같은. 일반적으로 순서 문제는 36번이 연계 문제, 37번이 비연계. 문장 삽입은 38번이 연계, 39번이 비연계로 나와요. 한 문제 연계, 한 문제 비연계, 한 문제 연계, 한 문제 비연계로 나옵니다. 근데 거의 매번 그 한 문제의 연계 문제가 보통은 2점 배점, 그리고 비연계 문제가 3점 배점으로 난이도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보세요. 문장 삽입 문제 38번 비연계 문제, 연계 문제가 3점 배점, 39번 비연계 문제가 오히려 2점 배점으로 나왔어요. 이거 이제 대놓고 문제를 연계를 어렵게 낸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수험생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오늘 시험 쳤으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어차피 비연계는 시험장에 처음 봐요. 처음 보는 문제예요. 이거는 쉽게 느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연계 문제를 아예 작정하고 어렵게 냈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당연히 뛸 수밖에 없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쪽이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어요. 그게 이제 제일 드러나는 게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기능어 있죠. 그러니까 대명사나 지시사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뭐 미리 그 난이도가 높은 29번부터 뒤쪽 후반부 문제를 먼저 촬영을 좀 해놨습니다만, 그러니까 기능어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순서 삽입에서는 좀 쉬운 유형들인데 없어요. 이게 기능어로 문제를 못 풉니다. 전부 다 뭘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내용적인 걸 고려해야 문제가 풀리도록 만들어요. 이건요, 문제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 약간 있잖아요. 문제를 풀 때 논리적인 단절이 나오면 문제 찾기가 쉬워요. 예컨대 자, 조정식이 아침에 일어나서 코가 막혔다. 됐죠? 그 다음에 그는 굉장히 불쾌했다. 조정식이니까. 다음 문장? 그래서 그는 산부인과로 달려갔다. 이거 이상한 거 알겠죠? 논리적으로. 뭔가 중간에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코가 막히고 불쾌했는데 산부인과를 왜 가, 남자가? 이게 정상적인 사고란 말이죠. 이런 거 보면 뭔가 논리적인 단절이 느껴져서 중간에 문장이 뭔가 빠져있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가 좋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 내에서 뭐 순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논리의 단절이라는 게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긴가 저긴가. 조금 전체적으로 순서 삽입 문제가 매우 미시적인 독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많이 뛰었습니다. 자, 이게 유형에 대한 총평입니다. 나머지 유형들, 예를 들면 이제 대입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유형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크게 이슈가 있진 않아요. 대입 파악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24번 문제 같은 경우야 쉽진 않았는데 뭐 근데 뭐냐면 뭐 거의 손도 못 댈 정도로 난이도를 좀 얘기를 할 만한 게 있냐 그렇진 않다고요. 등급을 가를 정도의 문제가 대입하게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뭐 어법도 평이하게 동사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었고요. 뭐 그런 정도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유형은 제가 이제 빈칸과 순서 삽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이번 시험에서 가지고 온 이거 외에 이제 특이사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특이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라고 하지만 이게 거의 다예요. 뭐냐면 EBS 연계 문항의 난이도 상승. 네, 요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과연 특이사항일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전반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요.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2위를 찍어낸 문제가 EBS 연계 지문을 가지고 만들어낸 순서 찾기 36번 문제였어요. 근데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1위 문제가 EBS 연계 지문을 활용한 빈칸 문제 31번이었어요. 이게 절평이 되면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영어 학습량은 줄였는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공부를 하는 컨텐츠가 EBS란 말이죠. 저는 뭐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가원에서 이 흐름을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EBS 연계 문제 난이도를 많이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게 많이 드러납니다. 뭐 예컨대 뭐 36번 문제라든가 38번 요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서 삽입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다는 건 사실은 EBS 연계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한 거랑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험의 전체적인 총평이 어떠냐. 쉽진 않은데 어휘 구문은 병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문안 간의 상대적인 난이도는 어땠냐. 빈칸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순서 삽입은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특이사항으로 EBS 연계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그럼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ow to study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최대한 조금 디렉션을 명확하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0번. 자, 이전에 공부를 할 때 영어 독해 연습 있잖아요. 영어 독해 연습. 요거 공부가 안 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과목도 해야 됐었고 하니까. 그리고 수특이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 두 권 다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된 경우에는 연계 체감에 대한 판단은 하지 마세요. 연계 체감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마세요. 보류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잘 보세요. 지금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6문제 연계. 수능 특강 영어는 한 문제 연계됐어. 한 문제. 아니 한 문제 연계됐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체감됐다고 100% 체감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 체감 안 됐다고 나는 0% 체감이다. 이것도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독해 연습이 공부가 안 된 상황 같으면 아예 연계 체감은 판단하지 마세요. 연계 체감은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거 먼저 전제로 좀 깔고 들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도까지 공부가 완료됐어. 혹은 영동만 진행됐어. 그 경우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연계 체감 정도를 판단하고 이후의 학습 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연계 체감 정도를 판단하고 이후의 학습 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래요. 자, 3가지 정도로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 경우가 있어요. 체감이 매우 잘 됐고 이걸 가지고 문제 풀이에까지 도움을 받은 경우입니다. 됐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31번 딱 보자마자 나 아는 지문이야? 오케이, 정답 이거 끝. 32번은 제외할게요. 제 예열 지문에서 낸 거랑 빈칸 문장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건 제외하고.
36번 순서 딱 보자마자 이거 아는 지문의 순서 이렇게. 오케이. 이 경우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keep going 하세요. 원래 여러분들이 하던 방식대로 공부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영독 6문제가 다 이렇게 느껴졌을 경우에요? 아니요. 한 2-3문제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느껴지셨다면 keep going 하세요. 근데 두 번째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흔한 경우인데 선생님 저는 체감됐어요. 근데요 문제풀이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계 지문이야 너무 반가워. 근데 보자마자 답 이거 요렇게 체크는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요런 경우였다면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후에 공부하실 때 어차피 이제 이런 친구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도요 보자마자 답이 떠오를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문풀 논리를 따로 학습하세요. 이해가셨죠? 문풀 논리를 따로 학습하세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해 시리즈예요. 요걸로 따로 학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체감은 됐는데 문제는 도움이 안 됐고 실제로 그래서 순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확실히 순서 삽입 같은 걸 들여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연계 체감 자체가 안 됐어요. 연계 체감 자체가 안 됐어요. 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연계 체감 안 됐으면 앞으로 연계 공부 안 할까요? 자, 6월 평가원만 치고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사실은. 시험 한 번밖에 안 쳤잖아요. 9편까지 보고 난 다음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뭘 해보시냐면 연계 공부의 방식을 바꿔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꼼꼼한 연계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9평에서 한 번 더 파악을 해봅시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부터 거의 죄송합니다. 5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EBS 연계를 버리고 기출만 파겠다.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시간 낭비예요. 꼼꼼한 연계 학습을 합시다. 뭘로 하시면 되냐면 제가 내는 것 중에는 수특과 영독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나올 수능 완성 전지문 분석 강좌가 있어요. 9평 전에 다 끝내놓을 거니까 이걸 들으시라고. 이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수특, 영어, 영독, 수원도 이제 이후에 예정을 봐야 되겠지만 각각 15강에 걸쳐가지고 제가 전체 지문 진짜 다 정리해드려요. 아무 의미 없는 글의 목적이나 도표 같은 거 빼고. 아니 그거를 15시간이면은 책 한 권을 정리한다? 사실 여러분들 혼자서는 힘든 작업이에요. 그리고 분석서 보면은 변형 포인트까지 논리적으로 되게 많이 잘 잡아놨거든요. 그걸로 공부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체감되고 문제 잘 풀렸던 사람들 자기 나름의 학습 방법이 잘 확립돼 있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가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확실히를 공부해야 될지 전지문 분석을 공부해야 될지 판단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이후에 공부해서 EBS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차례대로 좀 얘기 한번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와 구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휘나 구문에서 나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 특히나 구문 같은 데서. 사실 어휘가 어려웠으면 단어를 외우셔야죠. 이거는 강의의 도움을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휘는 많이 외우고 많이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해야죠. 근데 구문은 좀 약한 경우는요. 요번 구문이 약하시면요. 정말 냉정하게 좀 생각을 좀 합시다. 요번 시험을 쳤는데 좀 나는 문장 해석이 좀 잘 안 됐어.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 합시다. 구문 연습을 좀 합시다. 근데 뭘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믿어봐 문장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 3등급 이내라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4등급 혹은 그 미만이 그럼 괜찮은 문장편 보셔야 됩니다. 근데 3등급 이내인데 문장이 좀 어려웠어. 믿어봐 문장편 보세요. 조금 힘들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여러분들 표현대로 얘기하면 조금 유행이 지났지만 뚝배기 깨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제 믿어봐 문장편 그래서 구문이 약해서 할 건데요.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언제 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후에 좀 문제풀이 강좌를 컴팩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배치를 좀 많이 해놨어요. 이거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가 확실히 종합편이라고 수능 완성 변형 문제로 빈칸과 순서 삽입을 다 한 번에 다루는 수능 완성 변형 문제로 빈칸과 순서 삽입을 다 다루는 강좌를 8월 달에 개강을 할 거예요. 9평 전까지 완강하는 걸로.
그러니까 8월 달에 요거 개강하기 전에 요거만 확실하게 굳히시란 겁니다. 2달 동안. 중간에 뭐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상 한 달 반 정도겠죠. 한 달 정도겠죠. 그때 동안 요거만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구문이 약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 4등급 미만일 경우는 괜찮아 문장편으로.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6평 전에 막연하게 영어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쉽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지금 뭐 울산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랬고 각 교육부에서 고3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이후에 좀 불리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험의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낮추자. 특히나 영어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자.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국어가 조금 쉬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6평이. 그러니까 국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기대감이 더 커졌어. 오, 진짜로 조금 평가원이 문제를 쉽게 냈나? 근데 안 그랬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 2등급 비율이 작년 6월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이후에 수능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난이도 예측하지 말자고요. 이게 평가원의 실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교수님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난이도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이도 예측하지 말자고요. 이후에 공부할 때.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 전반의 난이도 그리고 그 난이도에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한 얘기 그리고 문제 유형별의 특징들 그리고 시험 전체 특이사항으로서 EBS 연계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EBS 연계와 관련한 부분이 워낙 조금 특이했기 때문에 향후의 학습법에서도 EBS 연계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까지도 조금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래도 절대평가 영어다 보니까 항상 이런 거 이제 총평으로 올려놓고 하면 라이브 당일날은 트래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캐스트 같은 경우로 보시는 경우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대한 제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쯤에 전체적인 오답률이나 이런 걸 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6평 이후에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12월 3일. 지금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면 수능이라는 산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이제 막 산 초입에 들어간 정도예요. 여기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니, 산 초입에서 넘어져 봐야 사람 많이 안 다칩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서 다시 뛰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6평을 치고 나면 자주 많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비제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요. 원래 사람은요, 산 봉우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작은 돌풀이죠.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죠. 누가 산에 걸려서 넘어집니까?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넘어지셨다면, 특히나 영어에서 넘어지셨다면 요거 그냥 여러분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멩이였을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툭툭 털고 뛰어서 걸어갑시다. 뛰어서 걸어갑시다. 말이잖아요. 열심히 뛰어갑시다. 최대한 잘 달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발에 잘 맞는 신발, 여러분들에게 통풍이 잘 되는 옷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눈비가 올 때 그걸 가려줄 수 있는 바람막이 우산, 우위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최대의 효율성을 내서 수능의 그날까지 달려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번 또 6평 이후 커리큘럼 강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자, 6평 시험 점수가 어떻든 간에 해설 강의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번 캐스트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돌뿌리에서 걸려 넘어졌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맙시다. 앞으로 갈 일이 더 멀리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